노다지 썰전, 통합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 미스트홀딩스.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그룹 전체의 발목을 잡던 그 휠라 미국 사업을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이제 가장 무거운 족쇄를 풀었으니까 정말 비상할 일만 남았다고 봅니다. 글쎄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암덩어리를 떼어낸 건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지만 수술을 마친 환자가 바로 건강을 되찾는 건 아니죠. 출혈을 막았을 뿐 미래 성장을 이끌 새로운 심장이 과연 어디서 뛸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구조조정 이후 새로운 갈림길에 선 미스트홀딩스의 미래를 두고 그 가능성과 위험 요인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미스트홀딩스는 브랜드력 강화와 신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가?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미스터 홀딩스의 미래를 낙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문제였던 휠라 미국 사업을 완벽하게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었고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재고를 모두 소진하면서 인력까지 최소화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비용을 줄인 수준이 아니라 매년 그룹 전체의 이익을 갉아먹던 거대한 적자 구조를 완전히 제거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올해 2026년부터 회사의 손익계산서는 극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스터 홀딩스가 가진 아주 든든한 버팀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자회사인 아쿠어시네트입니다. 세계 1위 골프 브랜드인 타이틀리스트와 풋조이를 보유한 이 회사는 코로나 특수가 끝난 이후에도 아주 견고한 실적을 내는 강력한 캐시카우입니다.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기에 미스터 홀딩스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춘 셈이죠. 국내 사업 역시 희망적입니다. 한때 유행이 지난 브랜드로 치부되던 휠라가 특히 신발 부문에서 2030 여성들을 중심으로 다시 트렌드의 중심에 섰습니다. 애쉬아페 같은 새로운 주력 모델을 성공시키면서 브랜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죠. 이 모든 자신감의 방점은 바로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향후 3년간 최대 5천억 원. 이건 미래 이익 창출에 대한 경영진의 강력한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대담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모두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의 기반이 탄탄하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는 미래 성장성에 의해 결정되죠. 저는 그 미래 성장성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미국 사업 정리는 출혈을 막은 것이지 새로운 피를 수혈한 게 아닙니다. 비용 감축이 성장의 동의어가 될 수는 없거든요. 국내 사업의 성공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안한 구석이 있습니다. 신발이 잘 나가는 건 사실이지만 자료에서도 명확히 인정하듯 의류, 즉 어페럴 부문은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이건 패션 브랜드가 신발이라는 한쪽 다리로만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불균형한 구조는 트렌드가 급변하는 시장에서 매우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의류에서 히트 제품을 만들겠다는 건 아직은 목표일 뿐 검증된 결과가 아니죠. 더 큰 우려는 신사업의 불확실성입니다. 중국에서 마르디를 포함한 4개 브랜드를 운영하는 신사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입니다. 브랜드 가치를 먼저 만들겠다는 전략,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경쟁이 극도로 치열한 중국 시장에서 너무 느긋한 접근법은 아닐까요? 가치를 쌓는 동안 경쟁자들은 시장을 장식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휠레 브랜드의 본질적인 정체성 문제입니다. 올해부터 퍼포먼스 라인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테니스와 러닝 시장은 이미 나이키, 아디다스, 그리고 호카다, 올러닝 같은 신흥 강자들이 기술력으로 굳건히 버티고 있는 레드오션입니다. 상대적으로 약했던 분야에 이제 와서 뛰어들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 질적 성장 전략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략이야말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과거 미스터 홀딩스는 무분별한 양적 팽창으로 브랜드 가치가 희석되는 아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 사업에서 핵심 상권 위주로 매장을 내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은 단기 매출에 연연하기보다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성과 브랜드 충성도를 확보하려는 포석입니다. 이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명동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대대적으로 리뉴얼하고 스타필드 같은 핵심 복합 쇼핑몰에 집중적으로 입점하는 행보를 보십시오. 이건 아무에게나 팔지 않겠다. 즉, 브랜드의 격을 높이겠다는 명확한 선언인 거죠. 단기적으로는 성장이 더뎌 보일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이것이 훨씬 더 단단한 성장의 발판이 될 겁니다. 질적 성장이라는 프레임은 흥미롭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느린 성장을 포장하는 말이거나 어쩌면 성장통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전략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미스터홀딩스가 신중하게 브랜드 가치를 다듬는 동안 자라나 유니클로 같은 SPA 브랜드는 물론이고 발빠른 온라인 기반 브랜드들은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넓혀갈 겁니다. 패션 시장에서 속도는 생명과도 같거든요. 하지만 그리고 중국 신사업에서 4개 브랜드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그중 일부는 실패할 가능성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아직 확실한 필승 카드가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3개 중 하나가 실패해도 괜찮다는 접근? 이게 리스크 분산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성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방증 아닐까요? 전을 실행하느냐입니다. 저는 그 4개 브랜드 동시 운영 전략이 오히려 현대적인 포트폴리오 접근법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브랜드의 모든 자원을 올인하는 것보다 여러 가능성에 분산 투자해서 그 중 하나라도 제2의 휠라로 성장시킨다면 그룹 전체에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모든 타석에서 홈런을 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휠라 브랜드의 미래와 경쟁력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죠. 휠라가 가진 110년이 넘는 역사는 다른 신생 브랜드들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강력한 스토리텔링 자산입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것이 바로 그런 헤리티지와 진정성입니다. 이 강력한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퍼포먼스 라인을 재해석한다면 단순히 기술력만 내세우는 브랜드들과는 다른 차원의 경쟁이 가능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제가 가장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헤리티지라는 자산이 과연 지금의 퍼포먼스 시장에서도 유효할까요? 물론 뉴발란스처럼 라이프스타일과 퍼포먼스 양쪽에서 성공적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클래식 브랜드들이 기능성 시장의 높은 격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소비자들이 패션화로서의 휠라는 인정하지만 기록 단축을 위한 러닝화로서 휠라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 인식의 간극을 메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휠라의 성공 사례로 자주 언급하는 중국 사업의 경우 그 운영 주체는 파트너사인 안타스포츠입니다. 미스터홀딩스는 로열티 수익만 받을 뿐 사업의 성공을 이끈 노하우를 직접 체득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매우 수동적인 수익 구조의 한계를 보여주죠. 직접 컨트롤할 수 없는 성공의 기대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부터 새로운 전략을 실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처럼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는 라이선스 사업이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전문 업체와 연구개별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업해서 제대로 된 퍼포먼스 제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브랜드의 본질인 스포츠로 돌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계획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올해 FW 시즌부터 러닝의 진심인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 제품군이 출시되고 2027년과 28년을 거치며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전체 라인업을 완성하겠다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가 뒷받침된 실현 가능한 전략입니다. 로드맵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죠. 실제 시장의 반응은 냉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 러너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새로 나온 휠라 러닝화가 과연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신발의 쿠셔닝 소재, 미들솔의 반발력, 카본 플레이트의 유무 같은 극도로 기술적인 부분을 파고듭니다. 휠라가 단 몇 년 만에 나이키의 주맥스 폼이나 아식스의 젤 기술과 경쟁할 만한 혁신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인식을 바꾸는 데는 로드맵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소비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진짜 혁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휠라라는 브랜드가 가진 잠재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는 재무 건전성과 주주환원 정책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사업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막대한 자금력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바로 그 5천억 원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으로 나타난 겁니다. 적자 사업을 정리해서 겨우 한숨 돌리는 회사가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재무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탄탄한 재무 기반 위에서 퍼포먼스 라인에 대한 투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긴 것이죠. 그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점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주주 환원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2025년 자사주 매입이 정치적 이슈 또는 자본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주가를 받치는 목적도 있었다고 언급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익 공여와 자신감의 표현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대규모 주주 환원은 혹시 성장성이 높은 내부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는 신호는 아닐까요? 아마존이나 테슬라라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기보다 연구개발과 신규 공장 설립, 데이터 센터 구축에 모조리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미스터 홀딩스가 5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재투자할 만큼 매력적인 내부 성장 동력을 찾지 못했다는 방증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성장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주주 가치 제고와 미래를 위한 투자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성숙한 기업의 모습으로 봅니다. 과거처럼 무리한 M&A나 투자를 감행해 다시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재무 기반 위에서 예측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그 과실을 주주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5천억 원의 주주 환원과 별개로 신사업과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뜻이죠. 균형도 좋지만 패션 산업은 본질적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한방에 필요한 산업입니다. 안정과 균형만 추구하다가는 혁신적인 경쟁자들에게 둘러싸여 서서히 시장에서 잊혀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그 5천억 원으로 미래를 뒤바꿀 게임 체인저에 과감히 베팅해야 할 시점이 아니었을까요? 주주 환원은 그 짜릿한 베팅을 포기하고 안전한 관리 모드로 들어가겠다는 선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성장에 대한 야망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미스터 홀딩스는 가장 큰 문제였던 미국 사업을 정리하며 재무적 안정을 완벽히 되찾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사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중국에서는 신중하지만 잠재력 있는 신사업을 추진하며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성공적으로 다졌다고 봅니다. 5천억 원의 주주환원은 그 과점에서 쌓인 자신감의 표현이며 이제는 그 성과가 본격적으로 재무제표에 나타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비용 절감이라는 숙제는 훌륭하게 해냈지만 그 이후의 성장이라는 시험지는 아직 백지로 남아 있습니다. 휠라 의류 사업의 성공적인 반등, 퍼포먼스 라인의 시장 안착, 그리고 중국 신사업의 실질적인 수익성 확보라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야 합니다. 출혈을 멈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몸 안에 건강하고 새로운 피가 돌기 시작했는지는 앞으로 몇 년간 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결국 미스터 홀딩스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 질적 성장 전략이 치열한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넘어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쓸 수 있을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노다지 썰전은 여기까지입니다.